저는 정책대학원에 있는 이달희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 그 정주영 경영론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 국내보다는 외국에 더 잘 알려져 있고 외국의 전문가들, 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정주영 회장을 그동안에 평가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경영대학교 다른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오신 또 강사분들이 정주영 회장이 지나온 여러 가지 행적이나 사업이나 그 다음에 어떤 경영 철학이나 이런 거는 많이 들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건너뛸 거고요. 저는 지금 오늘 할 이야기가 순서를 대강 이렇게 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가 우리가 해방 이후 1945년 이후 지금 한 65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오는 그 시점에서 우리 경제를 놓고 한강의 기적이니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 봐가지고 기적적인 성공이라니 이런 기적의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누구하고 어떤 기업하고 연결을 가장 많이 시키느냐 하면은 현대그룹하고 가장 많이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현대그룹의 중심에는 물론 정주영 회장님이 물론 계십니다. 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수업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소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간단하게 우리 한국 경제의 발전사를 조금씩 짚어가면서 그 사이에서 현대그룹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속에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945년에 어떤 해입니까? 1945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해입니까? 1945년이 어떤 해예요? 해방된 날이죠. 그죠? 광복이죠. 그 다음에 1962년이 어떤 해입니까? 울산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1962년이 어떤 해예요? 1962년은 우리 울산이 시로 성격한 날이에요.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962년 2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여기에 공업탑 아시는 분 있어요? 그래요? 잘 알아요? 공업탑에 몇 분 정도 가봤어요? 수도 없이 가봤어요? 공업탑에는 뭐가 있어요? 자, 공업탑에 안에 들어가 보신 분 손 좀 들어봐요. 그 속에 들어가 보신 분. 지금 가면은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 있기 전에 그 속에 들어가 보신 분. 누가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이걸 이제 경험 삼아서 다음 학기에는 그 숙제를 반드시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방학 때 반드시 공업탑 안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옆에 가면은 정경 초소가 있어요. 정경한테 정중히 부탁을 하세요. 학교 숙제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인증샷을 하나 찍으세요. 어떤 인증샷이냐? 거기 가면은 1962년 2월 3일이라는 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1962년 2월 3일 누구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지 아세요? 최고 회의의장 육군대장 박정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아세요? 루루의 기적을 울산에서 기적을 일으키자 그랬어요. 울산의 공장들이 연기를 내뿜어가지고 우리가 4,000년 동안에 이렇게 굶주려온 우리의 가난을 극복하자 그랬어요. 그 1962년 2월 3일이
대한민국 정부가 울산을 공업특별지구로 지정한 날이고 그 센터를 기공식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 비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은 울산의 대연리부터 시작해서 어느 동네를 그 지구로 지정한다는 지정문이 나와요. 그 옆에는 그 탑이 1976년에 세웠는데 왜 이걸 건립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정주영 회장의 경영론을 들을 정도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가보기 바랍니다. 그게 1962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였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약간씩 차이는 있을 건데 1학년부터 시작해서 대개 보면 1988년부터 1991년 사이 태어나셨을 건데 그러면 지금 한 요 정도죠. 그죠? 뭐냐면은 우리가 1974년에 500불이었어요. 1인당 소득이. 1984년에 77년에 1000불이 되고 1984년에 3년에 2000불이 됩니다. 1990년이 돼 가지고는 5,500불에서 6,000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는 나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5,000불 세대라고 그래요. 5,000불 세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조부님이나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대개 200불 밑이었어요. 200불 밑. 200불 밑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뭘 먹고 생활했을 것 같아요? 뭘 먹었을 것 같아요? 보리요. 보리도 부족했습니다. 보릿고기라는 말이 나온 거는 보리도 부족했어요. 쌀은 고사하고. 그래서 그때 뭘 많이 먹은 줄 아세요? 강원도 쪽에는 감자에다가 섞어가지고 먹는 거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영남 지방은 무하고 섞었을 게요. 무밥을 먹었어요. 무밥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밥을 먹고 나면 그 방구는 냄새가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에브리바디가 방구를 끼니까. 그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우리나라에 적어도 7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5,000불 세대란 말이에요. 우유 먹고 바다 먹고 그것도 그냥 빵이 아니고 삼립빵이 아니고 맛있는 빵이고 여러분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나이키 운동화 신고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1995년에 드디어 우리가 10,000불이 넘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요. 1996년에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선진국 클럽 어디예요? OECD에 가입을 했어요. 조금 빨라 성급했지만은 OECD 선진국 클럽에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IMF Financial Crisis가 왔죠. 그죠? IMF를 여러분들은 그때 만약에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모를 건데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건설회사가 무너지고 회사가 수주가 안 되고 그때의 상처가 그때의 실직이 아직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IMF 때문에 우리 1인당 소득이 반토막이 돼버렸어요. 12,000불, 3,000불 하다가 6,000불로 내려앉아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의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쭉 해서 지금 20,000불.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06년까지인데 이제 거의 이제 20,000불 선을 이렇게 넘어서게 됐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40년 전에 우리가 87달러 되는 정말로 가난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무시하고 있는 아시아의 방글라데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우리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담비의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경제가 이 정도로 갈 때까지 우리 기업들이 무슨 일을 했냐는 거,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 자, 여기 하나 간단하게 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지난 40년간에 대한민국은 두 번을 빼고는 경제 성장률이 항상 적어도 파지티브였어요. 그리고 거의 5%가 다 넘었어요. 딱 두 번. 이때가 어느 때예요? 1980년이 어느 때예요? 12.12 일어나가지고 5공화국이 들어선 그 다음에.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금융위기 때도 그죠? IMF 때죠. 요 두 번을 빼고 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라는 거는 세계가 탐복을 할 정도입니다. 그걸 오늘 좀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저 앞에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미러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외국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한강의 기적도 기적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making miracle, follow the Korean model. 한국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은 누가 쓴 거냐면은 논문으로 쓴 건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1992년에 경제학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논문집 중에 하나는 이카노메트리카에 쓴 글이에요. 쓴 글, 이 서론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60년에 필리핀하고 한국은 거의 생활 수준도 비슷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아주 여러 측면에서 비슷했다. 즉 인구로 보나 뭘로 보나 그랬다 이거예요. 11년 후에 어떻게 됐냐? 한국은 3배 이상이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3배 이상. 그런데 필리핀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경제학자로서 질문이 그겁니다. 왜 한국은 발전을 했고 왜 필리핀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캐는 게 이 학자의 논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I don't think it is in any way an exaggeration to refer to this continuing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as a miracle. 여러분들 영어 잘하니까 이 정도는 번역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한국 사회를 이렇게 극적으로 변혁시킨 그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더라도 아무런 과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우리 한국을 칭송하는 말인데요. 저 위에 겁니다. Never before have the lives of so many people undergone so rapid improvement of so long a period, nor is there any sign that this progress is near its end. 자, 이 말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입니까? 세계 역사에서 많은 나라들을 비교를 해보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의 질이 높아진 것이 결코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을 빼고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1964년에 있던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여기 있어요.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때는 현대는 여기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74년에 가면 현대가 나타납니다. 3위입니다.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80년대 가면은 또 현대가 있어요. 여기. 1990년대 가면 현대가 2위로 올라갑니다. 1997년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현대가 삼성을 제끼고 세계 1위 순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 기업이요. 지난 60년 동안에 10대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3개밖에 없어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졌죠. 여기 현대가 지금 1등이죠. 그죠? 지금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나오고, 지금 2005년은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현대그룹이 이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이렇게 쪼개지면서 현대그룹 전체로는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안 모아지는데 실제로 다 모으면은 훨씬 삼성보다 더 많죠. 자, 현대그룹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건데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산업 발전을 선도했다. 이건 굉장히 쉬운 말 같습니다만은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있기 전에 삼성, 반도체가 있기 전에 LG, 반도체의 그 시대 전에 예를 들면은 롯데, 그 큰 그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현대는 소위 말해서 국가 기관 산업, 사회 간접 자본을 주로 거기에 사업을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놓고, 이게 현대건설로서 출발한 소위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롯데 같으면 우리 흔히 그걸 비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껌 팔아서 재벌이 됐다고 그러는데, 즉,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은 현대가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산업, 우리 경제 성장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게 다리가 부족했고 공장이 부족했고 그런 고속도로가 부족했고 왜? 물류비용 줄여야 되니까. 그 일을 현대가 도맡아서 했다. 그래서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누구도 부인 못하죠. 자, 국가 위상 제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뭘로 위상을 제고했을까 그럴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60년대 이후에 즉 여기서 지금 우리 울산에서 68년에 현대자동차가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 나와가지고 포니부터 엑셀, 소나타 쭉 가면서 또 아니면 우리 현대건설이 중동에 가가지고 건설을 하고 할 때 그 현대가 벌어왔던 달러 당시로서는 우리 국가로서는 얼마나 그게 유용했는지 모릅니다.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왜 달러가 필요하냐? 새로운 장비를 수입을 하고 새로운 거를 바깥에서 수입을 하려면 우리는 달러가 필요했어요. 그 달러 원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초기에 60, 70년대 현대의 수출 드라이버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께 이제 좀 기여하는 건 당연하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죠? 일자리를 만들고 15만에서 20만 명. 또 그 수출을 통해서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발전, 선도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잘 알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경제에서 현대그룹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1963년, 그러니까 울산의 공업지구가 지정이 되고요. 우리나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63년부터 현대의 매출액은 8억 원밖에 안 됐어요. 당시 돈으로. 정말 미미했죠. 즉 그때 보면 주로 이거는 현대건설에서 주로 나온 건데 GNP 대비 우리나라 소위 국민 총생산 대비 매출액이 얼마였느냐면 퍼센테이지로 0.1%였었어요. 정말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수출액 대비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한 대비로 해서 74년 기준으로 해서 현대가 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1991년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옆 밑에 걸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16%를 현대의 매출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6%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하나의 그룹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한 수출액 전체의 12%를 현대가 해냈습니다. 자, 이게 그럼 최근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996년 같으면은 18%로 됐어요. GNP 대비. 그 다음에 수출은 12%가 됐어요. 2006년에 와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16%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입니다. 한 그룹이요. 이 정도의 소위 말해서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대는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즉 우리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이 정도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항상 리딩 롤을 했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핵심에는 우리 현대가 적어도 한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정주영 회장이 계시고 그 중에서도 정주영 회장의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들으면서 정주영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나 기업가 정신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 가지 들었죠? 대표적인 게 뭐 들었어요? 자, 지금 여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경영학과 교수가 아니고 경영학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장 최근에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 우리 현대의 창업주이신 정주영 회장의 소위 앙트프로너십,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거쳐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브레이크스루 매니지먼트, 돌파 경영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돌파적인 불굴의 여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경영 전략 앞에 돌파를 붙인 건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아요. 돌파 경영은 뭐냐?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과감한 도전과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는 경영. 이거를 그분들은 돌파 경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구성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신성장 동력 확보.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성장 동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울산도 아시는 대로 현재 있는 우리 주력 업종들이 쇠퇴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새로운 걸 뭔가 사업을 마련해야만, 즉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하는 먹거리를 구상하기 위해서 다들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현대그룹의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항상 미리 앞서가지고 해왔다. 그 당시 시점에서 건설에서 출발해가지고 68년에는 자동차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조선이 중공업이 1971년에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산업인 정권도 있고요. 쭉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쭉 해왔다. 그게 돌파 경영의 적어도 핵심이다. 그 다음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사업개척. 거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현대그룹은 바깥에, 즉 나가서 돈을 버는데 엄청나게 지혜가 많았어요. 그게 정주영 회장의, 아마 여러분들이 허영도 선생이 하는 글로벌 경영 전략에 아마 그게 핵심이었을 거예요. 어느 기업보다도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그 기회를, 즉 경영의 기회를 국내가 아니라 외국으로 뻗쳤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시장을 모델로 한 사업개척이고요. 그 다음 고객 감동의 신뢰 경영 청구. 이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은 정주영 회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하게 신용이 자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trust is wealth라 그랬어요. 그 신용을 가지고 다음 사업에 연결을 시키고 이게 더 돋보이던 이제. 그 다음 네 번째는 기술의 자립 신조견지. 이걸 외국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해요. 참 특히 정주영 회장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자동차도 처음 시작할 때 GM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정주영 회장이 우리 모델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외국계와 다 끊었습니다. 중공업도 마찬가지, 즉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기술로 해야 되겠다. 소형항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항댐을 할 때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공법 가지고 하겠다고 나섰어요. 즉 오토노미 앤드 컨트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우리 기술을 우리가 가지겠다.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학생이 있으면은 마이클 포토라고 아실 거예요. 즉 경쟁 전략을 그 책으로 썼던 분이죠. 그분도 이야기할 때 한국의 기업 중에서 현대를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꼭 지적을. 그게 지금 이야기고요. 능력 제일주의다. 인재경영. 이거는 어느 기업입니다만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과 실천의 리더십. 긍정적인 사고라는 이야기를 정주영 회장님은 많이 하십니다. 즉,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일은 성공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신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캔두 스피릿이라는 게 현대 스피릿으로 정착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는 사실은 이 자료를 내가 좀 준비를 하면서 저도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정읍하고 저쪽 보성에 가면은 현대 아산병원이 있어요. 거기 1975년에 세운 거를 꿈에도 몰랐어요. 병원이 여러분들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병원이 사업이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대그룹과 관련된 거라면 서울에 이제 아산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병원도 있고, 여러분들 아는데 울산병원도 있고, 전국에 병원이 많은데요. 아산병원과 그거 조금 남는 거 가지고 다른 데 무지무지하게 적자인 거 메꾸면 전체는 적자예요. 왜 하느냐? 그게 일종의 여러분들이 하는 기업의 소셜 레스폰시빌리티,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일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게 이겁니다. 자, 지금 그게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정리한 정주영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엑기스인데요. 자, 지난해 우리나라에 보면은 카이스트에 가면은 기업가 정신 연구센터라고 있어요.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몇 군데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저기 카이스트에 있는데, 카이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러냐면 한국형 기업가 모델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또 지금 계시는 분 중에서는 안철수 씨를 비롯한 이민아 씨 이런 분들의 경영 철학, 또 아니면 기업가 정신의 밑바탕을 백폰을 빼가지고 무언가 롤 모델로 해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는 젊은이들한테 벤처 사업을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복돋워주기 위한 모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주영 회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창업을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은 정주영 회장은 어때요? 초등학교 나오셨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건설이나 자동차를 정규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서 저런 걸 배웠어요? 건설 같으면은 고려대학교 건물 질 때 등받이에 그 벽돌 날르면서 건설은 이렇게 하는지 어깨너머로 배웠고,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고려대학교 건물가 가면 제일 오래된 거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정주영 회장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 학교인데 가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여기 주인이시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건물 지을 때 내가 벽돌 날랐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그런 실천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 밑에 나옵니다. 바로 경험 축적이라는 게 인천의 부두에서도 노가다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건설을 배우고 밑바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장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가난한 찌들은 농부의 아들이고요. 자,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보면 불도저 정신, 근면함, 심사숙고, 급한 성미. 성격이 급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침착하다고 그러죠. 여기 좋은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업 동기는 여기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경일이 상해죠.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죠. 그죠? 그거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쌀가게에서 배달을 하다가 그걸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공업사 하다가 불나버려가지고 그것도 실패해요. 그러면서 또 새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당시 이제 창업 기회라는 거는 굉장히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그때 자동차가 해봤자 1000대도 안 됐을 때니까요. 굉장히 일본 사람이나 초기예요. 또 미군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제 고칠 데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하든지 저걸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아도 서비스라는 걸 만든 거예요. 아도 서비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도 서비스라는 걸 시작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 정비회사예요. 거기서부터 그 자동차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창업 과정, 자, 지금 이게 현대자동차고요. 현대토건, 이게 현대건설의 모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창업 과정이었다면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됐느냐? 자, 여기 현대건설 해외 진출, 현대건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어딜 가도 요즘 나가면은 삼성에 이렇게 광고판도 많이 보이지만은 현대 광고판, 현대가 지었다는 건물이 그렇게 많아요. 뭐 이집트를 가도 그렇고 이쪽 동남아를 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건설 아파트의 그 시초인데요. 현대건설이라는 그 건설회사, 물론 지금은 IMF 이후에 구조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때까지의 사회간접 자본을 정말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는데 1등 공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조선소 설립에 대해서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을 건데 현대중공업에 가보신 분, 견학해 보신 분, 외국 사람들을 안내를 해보면요. 제가 좀 여러 차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안내를 해보면은 현대중공업에 들어갔다 오면 사람들이 그냥 까무러쳐 버려요. 어디에서 까무러치는 줄 아세요? 너무 커서. 두 번째 어디에서 까무러치는 줄 아세요? 엔진 공장 들어가 보신 분. 엔진 공장에 가서 엔진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까무러쳐요. 근데 여러분들 가보셔야 되는데 저 현대조선소를 건립할 당시에는 건설할 당시 스토리는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책이든지 내가 보니까 레포트를 쓰게 돼 있던데 어느 책이든지 읽어도 그 이야기 나오죠. 500원짜리 지폐 가지고 가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요즘 정정여성 광고 지금 나가고 있죠, 그죠? TV 광고요, 그죠? 그게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당시에 특강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현대조선소 이야기 나오죠, 그죠? 지폐 들고 가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바컬리 은행에서 돈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안 빌려줄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자면 이거죠. 당신이 어떻게 배를 만드느냐 이거야. 그래서 돈 딱 꺼내놓고는 배를 보여준 거죠. 거북선을 보여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킹. 여기 네트워킹이라는 게 왜 성공을 해야 됐냐. 여기 재벌회장이라 그랬는데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게 있죠. 그 연합회 정주영 회장이 1977년부터 10년을 회장을 했습니다. 가장 장기적으로 했죠. 본인이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걸 했어요. 그건 당연히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 걱정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소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뭐였냐? 자유기업주의입니다. 즉, 프리마켓,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주의를 주장한 우리 창업주들 중에 이병철 회장이는 누구보다도 가장 선두해서 당시 정부에서 미움도 샀죠. 그래가지고 많이 미움도 샀죠. 즉 정부의 역할보다도 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분이죠. 리더십. 이 밑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을 해석을 할 때 독재자다, 독불장군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당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해나가면서 그 앞에 내가 설 테니 너가 따라오라 이거지. 내가 앞에 잘못되는 거 책임질 테니 따라오라. 이러한 정신이 필요했던 시기에 적절하게 해가지고 현대그룹이 커왔던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쭉 성장을 하는지.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좀 들었을 것 같고, 여기 소위 말해서 물막이 공사 이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물막이 공사 이야기 들었죠? 이병규 사장님한테도 들었고, 우리 강정률 선생한테도 들었고, 그 다음에 다 들었죠, 그죠? 자, 물막이 공사의 핵심이 뭐예요? 인천 제철에서 해체하려고 그러는 배가 하나 있었는데 배를 끌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다가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밖에 모르죠.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앞으로 이 강의 듣고 나서 기회 되면 좀 책들 좀 읽어보여요. 그 이야기는 요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산재단, 이제 흔히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나는 쓰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그쪽 카이스트에 있는 연구하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사실은 계열 분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지금은 평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 특기상, 여기에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아는 스토리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사례 중에서 흔히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만 골라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안 보여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그거의 현대조선소인데요. 현대조선소의 초대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 정지영 회장님 아니면은 누군가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했겠죠. 초대 사장은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조선소의 부사장을 하던 사람을 사장으로 데려온 거예요. 자,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 덴마크, 스웨덴 이 북구 국가들, 영국을 포함해가지고는 조선의 강국입니다. 일본이 조선 강국이 되기 전부터 강국이었어요. 고급 기술자가 많았어요. 우리 정지용 회장님은 일단 네덜란드 선박회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북구 쪽하고 영국 쪽에 있는 기술자를 채용을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노동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배를 만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아이디어를 놓고 박성상 전 한국은행 총재죠. 도대체 저런 구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즉 바클레이 은행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짓지도 않았는데 주문부터 먼저 받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공장도 없는데 배를 주문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하죠. 내 잘 지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선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가난한 정말 이 머리를 쓰고 그러는 분들인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아이디어가 뭐였느냐? 정지용 회장의 아이디어는 이 배 만드는 사장을 네덜란드의 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의 부사장을 사장으로 영입을 하고, 고급 기술자를 덴마크,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고급 기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노동력하고 해서 배를 짓겠다는데, 선주가 그래서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주가 그래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척의 배를 유조선을 주문을 오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면 설명으로서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어떤 기업가로서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였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 이게 박성상 전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송인상이라고 그랬는데 저분은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요. 우리 여기 효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 울산에 있는 동양나이론 그때 회장을 하시던 분인데, 우리 정지용 회장님이 정경련 회장을 했다. 정부 행정관료로서 참여해가지고 부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정지용 회장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왜 너무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은지 회장이 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기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 가셔가지고 한강고수부지 가봤어요? 한강시민공원요. 우리 태화강 시민공원처럼 쭉 저 밑에 미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반포 여우회까지 여의도까지 돼 있는데, 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강을 저렇게 해서 옆에를 놀려놓을 게 아니고 저걸 시민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수부지라는 말은 원래 일본어 식의 그 이야기죠. 시민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회의석상에서 내가지고 실천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우리 이제 그 뭐 최종환 또 회장님이라고 좀 건설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최소한도 정주영 경영론을 좀 이렇게 이수를 하시면 알아야 될 게요. 현대라는 거가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업인들 스스로 하는 대기업의 사주들이죠. 창업주들이 하는 이야기 1번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 지금은 대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공중분해가 됐지만 대우가 이제 2, 3위 그룹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대우하고 비교를 할 때도 그랬고, 소위 말해서 M&A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현대는 한 적이 없다. M&A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소위 말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이 뭐 어려워졌다든지 아니면은 좀 부실하다든지 그걸 인수합병을 통해서 현대 그룹의 기업을 키운 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다 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라는 이야기가 의문이 드는데, 정중희 회장은 이런 생각을 항상 했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하면은 우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각부터 우리 현대식으로 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처음부터 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이제 일부 몇 개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을 인수한 게 있지만은 거의 현대그룹은 처음부터 from the scratch, 처음부터 하나하나의 기업을 만들어 나가가지고 140개 정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삼양사에는 이제 김상하 회장, 그 다음 김상홍 회장이 있는데요. 삼양사가 어디서 사업을 크게 했어요? 우리 울산의 최초의 제조업, 직원이 50명 넘는 최초의 제조업이 삼양사입니다. 뭐예요? 설탕입니다. 삼양사의 창업주가 누구예요? 김연수 회장입니다. 김연수 회장이 누구냐면은, 물론 지금 돌아가셨죠. 고려대학교를 누가 세웠어요? 고려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인천 김성수 선생이죠. 몰라요? 요즘 친일이니 뭐니 사면서 맨날 나오신 분 있잖아요. 김성수 회장이 고려대학교를 세웠죠. 그분의 형님이 김연수 창업주인데요. 그 양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원래는 전라도 고창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를 왔느냐? 만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 해안,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설탕 공장을 지을 때를 찾았답니다. 가장 좋은 장소가 울산이었대요. 그래서 1954년에 삼양사를 울산에 설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적어도 울산대학교 학생이면은. 자, 이분이, 김상하 씨는 그분의 이제 자제분이신데, 지금 삼양사 회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여기에 뭐냐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전라도 고창인데 이쪽에 삼양사가 이제 자기 고향 앞이니까 좀 이렇게 간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현대가 했던 저 서섬만에 하듯이 아주 사이즈는, 즉 규모는 작았지만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물막이 공사를 하기 전에 또 그 서산만 그걸 하기 전에 정주영 회장이 여기를 들렸다는 거예요. 들려가지고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여기라서 꼭 내가 보려고 왔다, 현장을. 그래서 이 김상하 회장이 뭐냐면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호랑이를 잡을 때의 치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더라. 여러분들이 이렇잖아요. 사람이 조금 자기가 조금 잘 되고 하면은 나는 큰 것만 한다. 작은 거는 누가 한다. 작은 거를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못한다는 게
정주영 회장님의 지론입니다. 작은 거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루 아침에 내 방도 못 치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에 와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9시 수업도 못 들어와가지고 허구한 날 지각하는 학생이 무슨 너무 앞으로 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주영 회장은 직원이든 누구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그런 사람만이 큰일도 할 수 있다 해서 특별히 내가 이걸 강조 좀 하는 거예요.